안녕하세요. 차원 기자의 통크쇼 차원입니다. 오늘의 브리핑부터 만나보시죠. 연말이 다가오면 괜히 설레고 들뜨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 혹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크리스마스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이 이날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즐기는데요. 북한은 예외입니다. 북한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종교 활동이 강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문화가 없다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의 생일이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 대신 백두산 여장군이라 불리는 김정숙의 생일로 기념하고 업적을 기리는 기념회에 참석하거나 동상에 헌화하는 등의 혁명과 기념 행사를 치른답니다. 온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북한에도 전해져서요. 혁명과 기념 행사 대신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도 통일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요, 2026년 통일부 예산은 일반 회계 2,424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0.9% 늘어난 총 1조 2,447억 원입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2024년 처음으로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1조 원대로 회복한 것인데요.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비료 지원, 투자,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북한 정세 분석, 통일 교육, 통일 정책 등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 책정은 통일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남북 관계의 개선과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대학에서도 챗 GPT를 활용하고 주민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틴 윌리엄스는 최근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2배로 다양해졌고 새로운 브랜드도 등장했다고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전했는데요. 북한 스마트폰의 대표 브랜드로는 아리랑, 평양, 진달래, 푸른 하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우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북한, 대신 내부 인터넷인 일명 광명망을 사용하는데요. 프로그램 봉사라고 불리는 어플 서비스는 스토어가 아닌 정보기술교류소라는 곳에 직접 가야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또 SNS는 할 수 없고 통보문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그다지 자유롭진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어가 바뀌는 기능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한이라고 입력하면 괴뢰 지역, 즉 북한이 한국을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바뀐답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 말투를 쓰는 것을 없애겠다며 법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괴뢰말투 제거 프로그램 설치 의무 조항이 있어서 스마트폰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5분마다 캡처하고 이것을 당국만 열어볼 수 있는 비밀 폴더에 저장한다고 전했는데요. In this folder, we can see that the phone is taking a screenshot every 5 minutes or so. But the user can't open these files, only the authorities can, so they can see when people are looking at or sharing things that they're not supposed to. BBC는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들 간의 교류를 감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으로 발전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자유를 더욱 치밀하게 가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한 폰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아이콘이 된 북한의 스마트폰. 새삼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해방의 기쁨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마을, 바로 해방촌인데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그리움이 젊은 세대의 활력과 만나 독특한 분위기의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한 해방촌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실향민 1세대들의 고단했던 정착 역사와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외국인들의 트렌디한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통파원 24시의 차원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 해방촌 앞에 나와 있는데요. 1세대 실향민들의 아픔이 담긴 이 공간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와 함께 따라 보시죠. 해방촌이라고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오더라고. 굉장히 그런 우리 역사의 아픔과 그런 서러움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경성 호국 신사 계단이 있던 자리인데요. 해방 후에는 이곳에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월남한 동포들이 정착하면서 해방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방촌이 생긴 거고요. 경성 호국 신사는 당연히 해체가 됐고요. 지금은 그 계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촌에 사는 제 친한 동생이 있어서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네, 해방촌에 살고 있는 21살 허유리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향을 떠나오셔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사셨던 분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실향민이시다 보니까 저는 또 실향민 가족으로서 그런 실향민들의 아픔을 또 굉장히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향민 분들께서 이 힘겨운 108계단을 오르고 내리시면서 정말 그런 생활들을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힘들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네, 무거운 시장으로 짐을 가시는 그 그때는 길이. 또 이제 뭐 저기 위에서 물도 길러가지고 그렇죠. 내려오셨어야 되고 혹여라도 뭐 이제 불이 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이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하게 좋은 시대에 좋은 이사 시대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하게 생활했는데요. 살고 있는 현재 주민으로서는 네. 이곳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해방촌이 관광지가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많이 놀러 가는데 뭐 맛집 많은데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시장민 분들께서 아픔을 딛고 살아가신 그런 마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이곳은 해방교회입니다. 해방촌 주민들에게는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방교회 김영한 집사님 함께 예. 모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해방촌 생기면서 생기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어디 타지에 이사 다녀본 적 없이 오래 살고 있는 주민이 옳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많이 이제 터를 잡고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해방교회는 이북에서 나온 그 신앙민들을 위해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면서 이북 특히 평안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죠. 그래서 교회 나옴으로 해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고향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고향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종을 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저녁 때 해방교회 종소리가 땅땅 울리면은 저녁 때 이제 밥할 때가 됐구나 하고서 불들 지피면은 먼 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집은 저 집엔 왜 저녁을 안 짓나? 어른들끼리 그런 걱정 어린 마음으로 또 바라보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한국전쟁 터지면서 피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생활 여러 면에서 자리 잡기가 힘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장님이 초대 동장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많은 그 이북에서 나왔으니까 호족 같은 게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호족 만드는데도 많이 좀 일깨움을 주시고 그랬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념비 하나 만들어진 게 관광도로 아래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방촌 입구에는 이렇게 이봉천 선생의 기념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뒤에 글씨가 써져 있긴 한데요. 매우 풍화가 심해서 잘 알아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봉천 동장에 당시 행적을 적어놓은 글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살았던 이 피난민들, 실향민들, 해방촌의 주민들은 이 이봉천 동장이 이곳을 만든 사람이다. 실질적인 이곳의 조물주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역할들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골목 폭도 불규칙적이고요, 가게도 각각 제각각으로 자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제각각인 모습이 이 신흥시장만의 옛 정치를 더욱 잘 느끼게 해줍니다.
신흥시장이 과거에는 비록 어두운 공간이거나 또 고난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되게 화려하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핫한 그런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오늘 해방촌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신랑이랑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가게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쁜 것도 많고 맛집도 많아서 마음에 들어요. 동네가 오래된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구경하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옛날의 멋과 지금의 감각이 섞여 있는 게 좀 네,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드셨고요. I think not a lot of people know Haemangchon because it's recently has just become trendy. But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to know the Yeah. neighborhood itself. Yeah. The vibe is really trendy. It's a bit different from other neighborhoods in Seoul, especially. I think it's more artsy. And we kind of like the small cafes and also the art installations and everywhere. It's just a bit different. For me, like I see a lot of our artists work around here. I see a lot of things that give me inspiration because there's like a lot of history to this area, right? There's a lot of history, and you have the tower and you have the mountain, right? So even they change all the building or whatever, the mountains stay the same. So for me, I like that bit of history. It's history that will stay the same, and for us, like we feel like we're a part of Korean history too, you know? 스웨터 그리고 털실 모양인데요. 이 해방촌이라는 공간에서 실향민들이 오셔서 니트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모양의 그런 디저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깊고 진한 단맛이 나고요. 수제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손맛과 그런 정성도 느껴지는 맛입니다. 오늘 해방촌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양한 체험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한국전쟁의 분단의 아픔에서 출발한 공간이 지금은 많은 새로운 세대들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함께 모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아름답고 희망찬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뜻깊게 다가옵니다. 피난민들이 반자촌을 이루고 살았던 터전이 이제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실향민들이 생필품을 사고 팔던 신흥시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해방촌을 두고 서울에서 가장 아늑하고 매력적이어서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동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핫플레이스, 맛집 탐방도 좋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해방촌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원의 원픽! 오늘은 전쟁 역사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섬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백 년 동안 국가의 문턱을 지켜온 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곳,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 섬이 뚫리는 순간 우리 땅의 운명도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충지였던 강화도, 나만의 운명을 가른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남한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섬, 오늘의 원픽,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인데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쟁을 겪어온 섬이기도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 전쟁박물관에서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화도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서해에서 강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강화도는 한반도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조선시대엔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며 해안가에 수많은 진과 보, 돈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해 섬 전체가 마치 요새와 같을 정도였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접경지로서 수많은 적의 위협을 맞이해야 했던 섬 강화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이 전시를 보고 있다는 건 강화도를 끝내 지켜냈기 때문이겠죠.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화도를 사수한 이들 덕분에 강화도는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손에 쥐었던 이 무기들이 그 치열했던 순간을 증명하고 있네요. 우리 전쟁 역사 속에서 강화도는 외세의 침략에만 등장한 건 아닙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이 해상 전투를 시도했을 때 강화도는 가장 먼저 전쟁을 겪었는데요. 그때 우리 군대가 강화도를 빼앗겼다면 지금 대한민국 영토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겠죠.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의 길목이기도 했다는 강화도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우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강화도는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6.25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요. 군인이 공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형이었네요. 초입엔 한국 전쟁 당시 모습을 재현한 초소도 있고요. 철조망도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지는데요. 이곳엔 참전 용사들이 강화도에서 보낸 당시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의 큰 희생 덕분에 지금 이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새겨진 글씨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조형물엔 각각 나라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들인데요. 무려 60개국.
얼마나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전사하고 다쳤는지 숫자만 봐도 체감이 되죠. (6.25) 전쟁은 남과 북,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지켜준 건 단지 강화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부였던 거죠. 이번엔 초소에 올라가 봤는데요.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섬세한 붓터치가 저 너머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는데요. 정말 멋지시네요. 이 초소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군 생활 해봤습니다. 이런 초소에서 많이 보초도 써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전에 군 생활했던 그런 생각들이 잠깐 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 건너편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직도 좀 긴장감이 있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실향민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좀 철책선 이런 것이 지금 앞에 보면 좀 암울한 그런 시대를 조금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화도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낸 지 75년.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갈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는데요. 대신 이곳에선 북한을 가까이 볼 수는 있답니다. 의아한 것은 이곳에 장갑차가 있다는 건데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아직 암울한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에 더더욱 통일을 기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면 그 소망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전망대는 강화도에서 북한과 가장 근접한 곳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곳 전망대는 다른 여러 전망대들 중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전망대 안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쟁 당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픈 장면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어딘가 익숙한 듯한데요.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단 75년이 그 차이를 보여주는 듯하죠. 특히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핸드폰은 손전화, 언어 상실증은 말 읽기증, 라면은 꼬부랑국수랍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치? 서로 막 손짓 발짓하면서 근데 알아들을 것 같잖아.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고 살긴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가깝긴 한데 이렇게 바로 앞인데도 못 가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서 할머니 분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걸 봤는데 그냥 같이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같은 한 민족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곳은 많은 실향민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고향 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바로 이북 땅입니다. 정말 가깝죠? 지금 여기가 개성이고요. 우리 강화도에서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출근도 했겠죠. 굉장히 가깝고요. 지금 요 가까운 데는 1.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찾아오시죠. 여기서 제사도 1년에 한 번씩 꼭 지내고요. 저기 이제 재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향민 분들이 주로 이제 나이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못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북측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여러 곳 몇 군데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여기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평화 전망대를 찾는다는데요. 이곳에서 보이는 북한은 어느 지역인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무리 없이 조망할 수 있죠. I understand a lot of different opinions, and who knows, someday North and South can be friends again. It's not impossible. 그 바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적은 소원 메시지가 울창한 나무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장관이죠. 이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강화도를 지킨 수많은 이들 덕분에 우리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아픔은 여전하죠. 언젠가 꼭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길 오늘도 바라봅니다. 전쟁 박물관에 남겨진 기록들, 그리고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적혀있는 수많은 이름과 국가들까지 그분들이 강화도를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남한 땅에서 자유롭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반도 집중 탐구 주제는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황소 외교가 민간으로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외교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 선언 발표입니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공식 합의서까지 채택하게 만들었던 이 선언, 그 속에 숨겨진 외교 전략과 의도를 지금부터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1988년 뉴스에는 냉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오직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하고만 손을 잡았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공산권 국가들에게도 문을 연 것인데요. 이념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민족 공동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 냉전 시대의 벽을 깬 외교 도미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대체 이 선언이 뭐길래 남북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7.7 선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는데요. 7.7 선언의 정식 명칭은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통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외교 노선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과 소련, 중국 같은 공산권 나라들을 적으로만 보고 서로 막고 차단하는 냉전식 싸움 외교에 갇혀 있었는데요. 7.7 선언은 이런 문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핵심 내용은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를 체제 경쟁의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남북 관계는 대결에서 교류로, 외교는 반공에서 전 세계 친구 사귀기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 선언의 파격적인 내용을 보자면 정치인, 경제인, 학생, 문화예술인 등 남북 동포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도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국이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특히 이 선언을 높이 사는 이유는요,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수 정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정치의 생리를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한 일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반대 진영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보수 정권이 풀어줘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죠. 만약 이 선언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폈다면 어떤 평가를 들었을지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7.7 선언은 더욱 의미가 큰 선언이죠. 또 대단한 건 단순히 북과 잘 지내보자고 한 정도가 아니라 남한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의 문법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7.7 선언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야 남북 모두가 안전해진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곧바로 대북 교역을 공식 허용하고 이산가족 채널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고요. 이것이 바로 북방정책으로 연결돼서 소련,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7.7 선언이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 기점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요, 7.7 선언을 외교 무대로 확장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핵심은 먼 데서부터 포섭해 북한을 둘러싼 외교 지형을 바꾼다는 전략이었죠. 당시 한국 외교는 미국, 일본 중심이었고 공산권은 접촉 자체가 금지된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북방 정책은 이 틀을 깨고 소련, 중국 같은 북한의 우방국들과 손을 잡아서 한반도 문제에 규칙을 다시 쓰려는 시도였습니다. 전략적 전개 과정을 보자면요, 먼저 진입장벽이 낮았던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를 시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갔는데요.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서울에 와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력과 국제 위상을 직접 경험했고요. 한국과의 수교에 호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또한 노태우 정부는 소련에 큰 베팅을 걸었습니다. 소련에 대해 경제 협력과 30억 달러 차관 제공 등을 카드로 제시했던 거죠. 결국 1990년 한소 수교를 맺게 됐는데요. 이는 북한이 문을 안 여니 저 먼 데서부터 돌아가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위하자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정부는 무역과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를 성사시키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일련의 과정을 외교 도미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수교가 다른 나라의 인식을 바꾸는 연쇄 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소련, 중국 등 공산권 나라 대부분과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북한은 자신의 우방국들이 모두 남한과 손을 잡는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 지형의 변화는요, 북한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했고요. 결국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991년 12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남북이 최초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면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원칙을 모두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가 이 기본 합의서의 구조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북 관계의 원형 또는 가장 오래된 약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합의서에는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화해는 서로 인정하기로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국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불가침은 싸우지 않기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일체 포기하고 군사분계선을 존중하며 분쟁은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정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에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협력은 함께 살기로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통신, 교통, 우편을 연결하며 가장 중요한 이상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합의서가 완벽히 이행되지는 못했고요. 북한의 도발 등으로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원칙을 함께 합의했다는 점 때문에요. 분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3장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데요. 30년도 더 된 이 합의서의 내용만이라도 다시 잘 지켜질 수 있는 한반도를 바라면서요. 오늘 한반도 집중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